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계엄 선포 방조와 내란 공모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밝혀 비명계와 여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 2위 품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소추됐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쟁점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방조했는가,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인가 하는 건데 변론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의 변론 없이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고요. 먼저 첫 소식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시작부터 국회와 한 총리 측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소추 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부적법 각하 내지는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 방치했다고 주장했고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도 직접 나서서 비상계엄을 알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고일자는 추후 공지하겠다며 변론 한 차례만으로 탄핵 심판을 종결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뒤 곧바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때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 그러니까 151명 이상으로 적용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에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적용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를 가리는 겁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 쟁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우 의장은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지만 국무위원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이 위헌이고 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행되는 공직자 의결 정족수를 따른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이 헌재의 공식 입장이지 않느냐며 같은 논리로 한 총리도 대행하던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를 따랐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여소야대 전국인 만큼 우 의장의 결정으로 여당이 투표에 참여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어 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의결 정족수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 검토를 했고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들은 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우 의장 측에는 의결 정족수를 결정 내리기 전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약 7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재는 선고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은 그동안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2차례 출석을 거부했었는데 참석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6차례나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던 만큼 내일 조 청장이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기도 하거든요. 백기종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명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계엄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사실을 듣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청장이랑 같이 나오면서 이거 진짜야? 정말 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를 실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국회에선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탄핵 심판의 핵심인 국회 봉쇄와 체포 지시의 실체를 밝힐 주요 증인인 조 청장이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서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한 국회 측은 진술 내용을 재차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6차례나 전화하였고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 진술과 상충하는 진술들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라 라고 지시한 적 없으시죠? 예.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 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 청장의 입에서 나올 진술은 탄핵 심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핵심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집 앞에 찾아가 시위를 하고 도를 넘는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이 계속 번지자 결국 헌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손팻말에는 음란물 시청 웬 말이냐, 집값 떨어진다 등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합니다. 헌재 앞에서만 진행되던 탄핵 반대 집회가 헌법재판관 자택 앞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들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매일 한 달간 출퇴근 시간대마다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헌법연구관이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헌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관련 글만 5,000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헌법연구관 이름의 영문 표기가 이상하다며 화교나 중국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헌재 공보관을 향해서도 브리핑에서 발음이 샜다는 점을 트집 잡아 중국인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난과 시위가 격화되자 결국 헌재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 영상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출석합니다.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내일 오후엔 탄핵 심판도 예정돼 있어서 오전엔 중앙지법, 오후엔 헌재 이렇게 하루에 2개 재판에 출석할 수도 있게 됐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러면서도 헌재의 심리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한 공판 준비일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출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취소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은 일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 형사재판에서 구속기한이 지난 걸 이유로 구속 취소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1월 25일 날 밤 12시로서 구속 기간의
만기가 도과했다고 보는데 중앙지검에서는 그 다음날 오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의 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헌재 심리 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석 변호사는 최근 탄핵심판에서 윤곽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해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내릴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선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내일 있을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일부 진입로와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 당장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되게 생겼거든요. 2명 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다분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복귀왕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입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헌재의 현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되는데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재 공정성을 파고드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복의원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법 통과 시기도 법사위에서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자 탄핵은 현재까지 29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탄핵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오류들이 발견되면서 졸속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었죠. MBN 취재 결과 다음 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맞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에도 비슷한 오류가 또 발견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입니다. 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하던 야당이 지난해 8월 23일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요구했더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걸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협조 거부에 결국 국회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MBN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 검증은 법사위 전체 회의보다 나흘 앞선 8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이번 현장 검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한 법사위원 측은 일단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으니 다음 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재판관과 변호인이 정리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안에서도 여러 사실관계나 오타 등의 오류가 발견돼 국회 측 대리인이 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줄탄핵은 직무 정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 탄핵이라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마저 허술한 탄핵 추진을 질타했던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탄핵 의결서에 잇따라 오류가 발견되면서 정치적 과욕이 앞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여권 잠룡 1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자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이 우르르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미나 때보다 더 많은 60여 명이 참석한 건데 김 장관이 오 시장에 맞서 새 과시를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여권 잠룡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이 기조연설로 나선 토론회는 현역 의원 60여 명이 모이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지적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청계천에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2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반대하면서 잘사니즘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가 하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진보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분이 진보지. 무엇이 진보입니까?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헌법재판 만장일치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김 장관은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검증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김 장관이 세과시에 나서고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까지 본격 행보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미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또 한 명의 여권 잠룡 안철수 의원은 조기 대선 대비 플랜 B를 준비 중이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중도층이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서 청년과 중도로의 확장성이 가장 큰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서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플랜 B를 준비하는 건 정치인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한 현역 의원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랜 B들을 준비하는 게 도리다. 여권 잠룡 가운데 자신이 가장 확장성이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당 후보 간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2030 젊은 층에서 이 대표를 앞섰습니다. 중도가 결정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제가 큰 차이로 1등했죠.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장점들도 당의 보탬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탄핵 찬성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연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선택하기 어려우니 긴 호흡이면 좋겠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달부터 국가 발전 등에 대한 대학 강연을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여권 잠룡들의 발걸음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기 대선 언급은 안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유력 후보군들의 공개 행보가 지금 눈에 띄고 있죠.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파나 지역별 식사 약속도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조기 대선을 전제한 언행엔 극도로 신중한 태도지만 만약을 대비할 수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조기 대선 선언 자체가 부담스러운 여권에선 주자들 간 이런 경쟁이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탄핵 페이지가 넘어갈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잠룡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오늘 노동개혁 토론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나경원, 우재준 의원이 주최한 자리였는데 관심은 기조연설에 나선 김문수 장관에게 쏠렸고 이런 농담도 나왔습니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 장관 출마 질문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중도 확장 한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기지개를 펴고 있죠? 맞습니다. 이 말을 아끼던 안철수 의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플랜 B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고요.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조기 대선 중도 확장 운운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시기 기자회견, 선거 관련 질문도 받았습니다. 저는 선거 관련해서는 절대 상관해본 적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 선긋기로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 지사를 포함해서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이 시도지사들이 나서서 경선 흥행몰이를 노릴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한 10명에 달하더라고요. 네. 일종의 노선 경쟁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종의 탄핵 찬성파 그리고 반대파 간의 메시지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먼저 탄핵 찬성파에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있죠. 이들은 중도 확장성 또 본선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전에 경선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들이 당장 당심 설득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언젠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풀고 싶다. 유 전 의원은 물론 한 전 대표와 안 의원 등도 이 당원들을 향해서 전략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 이런 호소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원내 지지세에서 비교적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오 시장은 이 탄핵 심판에는 원론적 입장으로 거리를 두는 한편 최근 명태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탄핵 찬성파고 예. 반대파는요? 김문수 장관이 탄핵 반대파 대표적이고요. 또 나는 늘 대선 후보라면서 오늘 방송에 출연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얼마 전 국회를 찾아서 헌재 비판으로 공개 행보를 시작한 원희룡 전 장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이 당내 다선 의원들의 행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정리 감사합니다. 이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가 아닌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은 극우, 범죄 정당이라면서요. 이 정책을 통한 우클릭을 넘어 당의 정체성까지 재정립하며 외연 확장에 신경을 쓰는 건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 정체성을 정의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상속세 개편 등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핵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강조해온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두고 원래부터 중도 보수였다고 설명한 겁니다.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보수 진영에 위치했던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금투세 폐지 문제 등에서 진보적 입장을 내세워 이 대표와 각을 세웠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말하며 발을 맞췄습니다. 그간 진보 정당을 표방해왔던 민주당이 이념 노선에까지 변화를 준 건 지지층 확대 시도로 풀이되는데 민주당 관계자도 중도의 소구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는 물론 듣고 있던 진보도 놀라서 까무러칠 일이라며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라고 직격했습니다. 당의 이념까지 새로 정의한 이재명 대표는 방산, 조선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친기업 행보도 이어가며 실용주의 노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연일 우클릭 행보 속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당 정체성을 바꾸는 선언까지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명계에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건 월권이라면서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나온 뒤 신삼김으로 불리는 비명계 유력 주자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날을 세웠습니다. 당 강령에도 명시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건 월권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몰 역사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민주당은 늘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수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의 쓴맛을 본 원외 인사들은 한층 더 강한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선 친명계의 이재명 대표 지원 사격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MBN 유튜브에 출연해 비명계의 실용주의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한 거예요. 우리 당의 역사들을 좀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간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친문 고민정 의원은 중도 보수라는 인식에 일부 동의하면서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는 이 대표 발언에 진심이라면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이달 말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이 대표 발언과 혐의를 명확히 정리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수정했습니다. 재판 중간에 공소장을 수정하다니요. 뭐가 문제였는지 우정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 경기지사 때가 돼서야 김문기를 알게 됐다로 나뉩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말한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거 조작한 거죠. 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일 때야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 세 가지는 모두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가 한 발언 4개가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지 정확히 정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오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김 전 처장과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검찰이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관여한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사업단장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전 사업단장은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참여했던 매각회의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용도 변경 압박을 한 걸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냥 차 한잔 마시는 자리였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예정대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동료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인 거죠.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는데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붙잡혔습니다.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위헌, 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외교 안보라인 주요 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년간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온 법원은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만을 토대로 불과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신중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적용할 제도 등의 흠결이 있는데 담당자만을 처벌하는 데 의문이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행해진 그런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또 이런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나쁜 관행은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전 실장은 고초를 겪은 공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교전 중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북한 내부에서 포로는 변절자와 같다며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승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팔과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고 생포된 북한군 리모 씨는 국내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혔습니다. 통만했는데 못 견디고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군사복무회를. 리 씨는 보위부 요원의 말에 속아 한국군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어.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엔 수류탄이 있었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줄이 나갔습니다. 향후 거취를 묻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외교부는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국군의 참전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원하는 상황이라 국내 송환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은 내란이 목적이었을까요? 법원이 1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신문에는 과거 김재규를 변호한 변호사가 직접 출석했고 김재규의 최후 진술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사형 집행 45년 만,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입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하고 저에게는 극형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극형만은 면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판결 사흘 뒤인 1980년 5월 24일 집행됐습니다.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에 법원이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은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작년 4월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란 목적이라든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했다든가 하는 그런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는 기록상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에게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재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살해 동기, 위법하게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일양 사건 소식입니다. 한일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가 범행 전에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기사도 검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손에 검은 봉지를 든 채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고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가해 교사입니다. 범행 3시간 전쯤 학교에서 2km 떨어진 주방용품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했습니다. 당시 해당 교사는 마트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연하게 범행을 준비한 교사가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까지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과 연관성이 높은 검색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포렌식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어서 시작 지점은 언제라고 좀 단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횟수에 대해서는 한 번 이상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포렌식 분석 결과와 가해 교사가 범행 도구를 구매한 점 등을 종합해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 대화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 영장 집행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취임 이후 쉴 새 없이 관세 정책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동차와 반도체에 최소 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뒤엔 더 높일 것이라고도 했죠.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죠. 트럼프는 또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관세를 확정하기 전에 알아서 협상안을 갖고 오라 이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have you decided specifically what the auto tariff rate should be?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What about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특히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수출액만 약 50조 원이며 반도체의 3배에 달합니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25%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They want to come back into the United States, and we'll be announcing various very large companies, the biggest actually, and they'll be coming back having to do with chips and having to do also with cars and lots of other things.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국가와 품목에 대한 관세 정책을 쏟아내며 동시에 시행 시기를 늦추는 전략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전쟁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의회 인준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의 관세 부과 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높은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장이 없는 우리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없는 기업들 결국 직접 나섰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주요 기업 사절단이 워싱턴으로 출발한 겁니다. 정예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표정에 비장함이 읽힙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처음 민간경제사절단을 꾸린 만큼 양국 경제 협력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돼 있습니다. 사절단에는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미국 정부 주요직을 거친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도 합류해 힘을 실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사절단은 현지 시각 19일 오후부터 미정부 고위 관계자,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AI, 반도체, 조선 등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5가지 협력 모델도 내세워 미국 투자 의지를 강조해 한국 기업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 직접 투자를 확대해서 미국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을 어필해야만 우리가 25% 고관세를 피할 수가 있다. 대미 수출 2위인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최 회장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에 우리나라 위기라는 얘기도 많은데 좀 앞으로 업계들과 좀 위기도 기회도 있죠. 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사절단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까지 올린다니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해주자 안 된다로 부딪히며 반도체 특별법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죠. 신제품 개발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고객 요청이 있을 때는 가용 인원을 총출동시켜야 하는 업계의 특성상 주 52시간 예외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합니다. 권영범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여당과 주 52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 현장에서도 논쟁은 팽팽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을 더는 희생시켜선 안 된다는 노동계 주장과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시간 상한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무력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쫓겨 연구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가 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충돌하는 겁니다. 공적으로는 그 기업의 경쟁력은 없어지겠죠. 그 산업의 경쟁력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반도체는 기술 개발에 약 1년 동안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생산을 위해서도 1000번 가까운 미세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선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다시 심사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자 인권과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 사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종전 협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불만을 토로하자 트럼프 대통령, 그럼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켰으니까요. 또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 4%에 불과한 지도자라며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다 러시아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거의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상공을 날던 드론이 지상의 자주포를 조준해 타격하자 연기와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자주포 체계를 격파한 모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종전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3년 전 전쟁이 시작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oreans have been killed, as you know. Quite a bit of them have been killed. They came over to fight, and a large portion have been wiped out.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지지율 4%에 불과한 지도자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평소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은 강하고 똑똑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위대한 세일즈맨이라며 조롱에 가까운 발언을 해왔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눈엣가시였던 우크라이나가 배제되자 러시아 언론은 푸틴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서방 진영의 전략과는 정반대 방식으로 종전 협상에 나서자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데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육상 교역로이자 천상의 길로 알려진 차마고도. BBC가 선정한 세계 3대 트레일에 들어갈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이 세계적인 장소가 등산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예 쓰레기장이 돼버린 계곡까지 생겼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치솟은 산봉우리와 아찔한 협곡 사이에 보이는 끝없는 작은 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역로인 차마고도입니다.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오가던 육상 교역로인데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생존을 위해 상인들이 걷던 이 길은 이제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로 변했습니다. 등산객들은 차마고도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体验一下走茶马古道的乐趣，感受云南美丽的自然风光。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과거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던 숙소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행자들이 머물러 가는 쉼터 근처에선 새로운 객잔을 만드는 공사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숙박시설과 사람 숫자만큼 쓰레기도 비례했다는 점입니다.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는 기본. 산속 길에서도 비닐봉지와 페트병, 캔 같은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던 건지 모를 정도로 낡은 쓰레기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차마고도를 가로지르는 한 계곡 아래는 아예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떨어뜨린 쓰레기를 다시 줍는 등산객도 있지만 모두에게 이런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오지여서 쓰레기를 자주 치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这里交通不方便的话，垃圾场的那种1个月才来2次。 현지 지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받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더욱 중요한 건 등산객들의 시민 의식으로 보입니다. 차마고도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1년. 의정 갈등으로 무너진 의료 체제를 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술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환자들, 또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지방병원의 현실을 전해드렸는데 이 혼란의 시작은 전공의들의 사직이었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주 6일 근무에 월급은 200만 원 미만인 동네 병원 의원에 취업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 200만 원 미만이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 전용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주 6일 근무할 사직 전공의를 뽑는데 월급은 2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른 공고는 더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일하는데 세후 200만 원 미만을 제시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000원 선. 정부가 정한 2025년 최저임금인 1,030원에도 못 미칩니다. 기본적인 소득은 그래도 전공의 기준에 받던 것만큼은 그래도 최소는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자리들로 들어가긴 하는 거죠. 네. 의정 갈등 사태로 병원을 그만둔 9천여 명의 전공의가 동네 병의원으로 쏟아져 나오며 월급 의사 급여가 폭락했습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야 이거 뭐 많네 사람 그러면 그 월급을 적게라도 네가 생각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내가 가르쳐줄게. 너는 기회의 비용이라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는 사이 심장 수술이나 중증 외상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당장 5년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심장혈관 흉부외과 1차 합격자는 6명에 불과했고 외과도 18명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계속 아무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당직 쓰고 일하고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한 명만 나가더라도 지금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 상황에서 정부는 각 대학 총장에게 일이 많은 안까지 들고 왔지만 의료계가 호응할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난해 7월 고령 운전자가 서울시청역에서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한 역주행 사고가 있었죠. 당시 고령 운전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었는데 뒤늦게 정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들의 자격 검사를 보다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자격 심사를 적용해 봤더니 100명 중 5명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받는 자격 유지 검사입니다. 총 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2개 이상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통과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합격률이 98%가 넘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합격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과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에서 2개 이상 4등급, 즉 미흡 판정을 받아도 불합격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격검사 기준이 강화되면 합격률은 98%에서 95%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100명 중 5명은 불합격하는 셈입니다. 14일마다 받을 수 있던 재검사 기준도 깐깐해집니다.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 검사 기준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실신 우려가 있는 만큼 6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다수의 안전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또 상당히 부담으로 걸림돌이 돼서 생계 유지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운전대를 놔야 하는 고령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사 우수자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30만 원을 주고 국가 자격증을 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만 원을 주겠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글쎄요, 세금으로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1종과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80만 원 정도의 수강료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종 30만 원을 고3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372억 원, 12만 4천 명이 대상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은 신청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학교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기 전 준비를 돕는 사업이라는데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부모님이랑 학생 부담도 덜어주고 하니까 30만 원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면허를 따는 학생들에게 30만 원을 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0만 원의 예산을 운전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인천시는 국가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서울 동작구는 국가 자격증을 딴 구직자에게 최대 5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이 재원은 모두 세금입니다. 예산을 직접 주다 보니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 학생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재정이라는 건 늘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비슷해 중복 혜택이라는 논란도 있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유명 배우 김세론 씨의 발인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생전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얼굴을 숨긴 온라인 악성 댓글은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걸까요? 추적이 쉽지 않고 잡아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당장 연예계를 떠나라,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등 네티즌들의 무차별 공격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유명 가수 설리와 구하라 씨도 이러한 댓글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유명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어린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였어야 했나 그냥 되게 슬프다는 생각만 들어요. 개인적으로 실명으로 해야 된다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과 모욕범죄는 해마다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소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악성 댓글 게시자를 처벌하려 해도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차단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 1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벌이 두려워서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도 형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높여서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5건 발의됐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들, 백약이 무효인 걸까요? 뭘 해도 계속 늘고 있죠. 결국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LH가 3천 가구를 직접 사들여 전세를 주고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디딤돌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건데 다만 양도세나 취득세를 깎아주는 대책은 이번에도 빠져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충남도청이 옮겨간 예산 홍성군 일대 내포신도시입니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면서 수백여 가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 7만 채를 넘어서고 악성 준공 후 미분양도 2만 1,000채까지 늘어나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다 짓고도 안 팔리는 지방 아파트를 사면 디딤돌 대출 금리를 깎아줍니다. 여러 채를 매입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하고 3,000채 정도는 아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직접 매입할 방침입니다. LH의 직접 매입은 2010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집은 시세의 90% 정도인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부산과 대전, 안산을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확정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발 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미분양 경고 등이 켜질 때마다 구원투수로 활용됐고 업계에서도 요구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은 이번에도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 서울숲. 하지만 바로 옆 레미콘 공장 터가 옥에 튀었죠. 바뀔 거라고 합니다.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서울숲. 박은치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숲과 한강 사이를 칙칙한 레미콘 공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 대표 공원이라지만 바로 옆 한강 수변을 담지 못해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새 서울숲은 완전히 다릅니다. 푸른 나무가 빽빽한 공원 가운데 은빛 꽂힌 건물 2개가 솟았고 막히는 곳 없이 한강변까지 전망이 트였습니다. 47년 동안 돌아가던 레미콘 공장이 사라지고 숲 넓이만 2만 제곱미터 늘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부지에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로 지어질 건물에는 업무와 숙박시설이 들어서는데 아래층에는 공연시설이, 52층에는 전망대가 들어서 한강과 서울숲을 내려다봅니다. 쇼핑몰 같은 게 여기 없었으니까 건물 같은 게 있으면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공원 같은 거 같이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생각입니다. 기존 43만 제곱미터의 서울숲과 레미콘 부지를 자연스럽게 잇기 위해 덮개 공원과 보행 통로도 여러 개 만듭니다. 내년 착공에 앞서 서울시는 1,629억 원을 우선 투입해 올해 개장 20주년을 맞는 서울숲의 교통과 편의시설부터 손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K리그2 화성FC 지휘봉을 잡고 프로축구 감독으로 데뷔하는 차두리가 감독으로는 아버지를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차범근 감독도 바라는 꿈 아닐까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특히 실효습도가 25% 이하로 낮아진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당분간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의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을 비롯한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3도가 예상되고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